자, 이번에는 이제 한의중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58페이지 펴보세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요동을 기반으로 발전해간 청은 명이 이재성의 난으로 멸망하자 이 기회를 틈타 산해관을 넘어 중국에 들어왔다. 자, 청의 중국지니까 중국 통일, 중국 내 한인 지배 등의 과제를 풀어간 것은 홍타지사로 즉위한 순치지에 속정한 도로군이었다. 자, 이재성이 북경을 점령한 후 산해관을 지키고 있는 오상계는 명을 대신해 국난을 진압한다는 명목 아래 청주와 연합해 산해관 부근에서 이재성군을 격파했다. 자, 이후 청은 순조롭게 산해관을 넘어와 북경을 장악하고 하북 각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자, 청이 북경에 들어와 영을 계승해 중국을 통치하겠다고 포고하자 각지의 농민반란군 하인들이 저항했다. 자, 이에 이제 청은 대표의 농민반란군 집단인 이재성과 장영춘군을 이제 추격해 괴멸시켰다. 장영춘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천 지역에 있는 군벌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어 강남의 이곳저곳에서 명의 장명이 이제 이어져 그 고강, 노왕, 단왕 같은 세력들이 각계 격파되고 농민반란 장단과 연합한 영력제의 남명 정권까지 멸망시켜 중국 본토 안의 조직적인 저항색을 제거했다. 자, 여전히 남아있었던 비조직적이며 자의적 성격에 강한 신사를 중심한 한인의 저항에 대해서 해율책을 써서 무마했다. 청주는 한인 신사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했으며 동남기에 는 한쪽과 신사의 지배적 질서를 위협한 토굴을 격퇴했다. 뭐 여긴 토굴라는 것은 이제 뭐 도적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청주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할 필요가 있었고 신사는 동남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했던 상황이므로 청주와 신사의 결합이 가능했다. 하북 지역과 남양 정권에 있었던 강남 지역 모두에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청주와 신사의 결합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동계나 이제 그 강제 중국사에 보면 그 하북 지역과 그 강남 지역에 이제 이렇게 결합 정도가 이게 이제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강북은 그대로 이제 결합한 거고 강남 같은 경우 남양 정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저항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합했던 거고요. 자, 도로군 사망 후 순치제가 이제 친정하면서 영조의 간제를 답습하고 한인 관련 활동이 두드러졌다. 자, 이는 단순한 하나 정책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순치제가 중국적 전제군주의 지배체를 답습한 것은 자신의 권력 강화의 일환이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런 여린족 내연이 부족 합의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적인 어떤 관료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즉 산해관 지휘 전에 청주 특유의 정치 조직 팔기 중시의 권력 분산부터 중앙 집권적 황제 권력을 확보하는 시도가 순치 친정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의 왕조들과 이제 보면 금방 이제 알 수 있는데 되게 이민족 왕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전에 뭐 유목민족들이나 수렵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고도로 발달된 그런 국가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받아볼 수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종전의 부족 체제의 어떤 체제로 부족 연합적인 체제로 움직였던 이런 정치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청나라에서도 보여요. 예. 그래서 순치제 말년에 강남의 신사층이 크게 탄압한 것도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 권력을 강하게 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강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앞에 이제 강남 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고 달래면서 책찍질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순치제와부터 강희제 초창기 때까지 이제 있었던 강남 신사 탄압 사건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주소안 있고 가장안 있고 경무안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자, 주소안은 이제 순치제가 강남 신사들의 세금 체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포괄적으로는 이제 세금 신탁 단속이었지만 이것은 이제 이걸 이용해 갖고 신사세력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거야. 양쯔강 이남의 신사세력들을. 자, 그다음 가정안 같은 게 뭐냐? 이거는 항시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거죠. 그 양쯔강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항시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걸 명분으로 그 당시 이제 그 강남 신사를 탄압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치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가 즉위한 그 다음에 그 즉위 연도에 공무원이 나죠. 공무원. 이 공무원은 그 강희제가 어릴 때 그 했기 때문에 강희제 그 정책이나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 이제 그 순치제의 어떤 강남 신사 탄압 정책하고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계속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무원도 그 당시 이제 세금 체납 징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금 체납 징수에 대해서 이제 막 강남 신사들을 이제 달다 볶으니까 그 당시 강남 신사들이 그다음 공모에 공제 묘에 직결해가지고 왜냐면 항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또 탄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무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는데 여기에서는 주소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주소안은 여기에서는 좀 잘못 그 적어놓은 게 뭐냐 강희제 때 주소안이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틀려요. 예. 제가 이제 그 카페 가보시면 기본서나 교과서에 이제 팩트 체크가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제가 그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제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순치제 때 일어난 거예요, 순치제. 아마 이제 이건 공무원 가지고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예. 왜냐면 강의제가 즉위한 해 예, 공무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무원 관련된 내용 같은데 하여튼 이건 내용이 맞지가 않아.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수원치즈 사후 강희제 초기에도 계속하여 강남 신사층에 대한 탄압을 잇따랐다. 그중에 특히 강남 신사의 조세 탄압에 대한 혹독한 처벌을 내린 주소와는 청해의 중국 지배에 대한 잠재적 저항 세력인 강남 신사의 세력 위축뿐만 아니라 청조의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주소와는 어 이거는 그 강희제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순치제 때 일어난 거야. 순치제 때. 그래서 순치 때 일어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공무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공무원. 음, 공무원 거. 그래서 이 공무원도 아까 설명했지만 강희제 때 일어났긴 했지만 강희제 자체가 그때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래서 순치제의 어떤 그 정책 그 기조에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강희제가 이제 친정을 하니까 이런 이제 그 순치제 때의 어떤 강남 그 신사들의 탄압들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그들을 해유하는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강희제 초기라고 딱 이렇게 한정되는 것도 강희제가 이제 했던 것보다는 강희제의 어떤 그 전에 순치제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강희제가 이제 직접 친정하기 전까지의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막상 강희제가 넘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많이 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신사의 탄압이 신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었으며 강희제가 친정을 하면서 한인의 포섭 방향으로 나갔다. 자, 요거 아까 침에 얘기했죠. 그래서 강희제가 이제 친정을 하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희제는 특별가구의 실시에 그 강남 신사를 대거 관료 등용했고 명사를 편찬 사업에 한인학자들 참여시키는 등 한인 신사대 학자들 청주에 중국집에 동참시켰다. 명상을 편찬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제 어떤 역사 그 어떤 왕조사를 편찬했던 거는 그 왕조 멸망했기 때문에 편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왕조가 전에 있던 왕조들 그 역사를 편찬을 해줘요. 그래서 그 명사도 그런 식으로 편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그 대만에서 청해 지배에 저항하고 있던 정성공 세력들을 그 대만까지 청해 판도 확대 정벌함으로써 대만까지 청해 판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청주의 중앙 집권의 가장 큰 방해색이 되었던 3번의 평정과 대만 정벌로
중국 전역은 청주의 실질적인 통치에 들어가서 중국 지배가 안정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3번에 난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청주에 투항한 청해 중국 정보대 어, 큰 공을 세운 명예 고위관료서 평성에 봉해진 그 오상계 등 3번 세력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가면서 청해 안전을 위협이 되자 강희제는 번에 그 취소령을 내렸다. 자, 이에 저항해 오상계의 어, 명예 회복을 기치로 반란을 일으켜 한때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에는 그 9년 만에 진압됐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게요. 자, 강희제부터 이제 시작된 안정된 중국 지배는 뒤이어 옹정제, 권룡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제 되었고, 또 이 시기 때 대외적인 영토 확장도 이루어져 3대 130년간 태평성대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자, 청해 중국 지배를 정체를 보면 우선 청해 지배를 가능하게 한 무력으로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팔기 제도와 한인으로 조직된 소규모 항총 방위군이라는 쓴 노경이 있다. 그리고 청조는 이 소수의 만주족으로서 이제 다수의 한족을 지배했던 만큼 그 한인들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욕을 통해서 하인 사상을 언급하면서 주소안을 통해 이제 반항적인 신사, 지식인들 탄압하는 강압책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자, 문자의 옥에 관련된 사료는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인 만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족과 한족들 분리거주, 또 결혼 금지, 그 다음에 만주를 사용하고 팔기에 대한 토지 규정, 만주 지역에 대한 봉쇄. 이거는 이제 봉금지대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보통 만주 전체를 그 봉쇄한 건 아니고 봉천 이남 지역, 예, 그러니까 이제 심양 이남 지역이죠. 이 심양 이남 지역을 봉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한편 해유책으로 병행해 한인들 농촌을 안정시키고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켰으며 명대 교육제도와 가구제를 다습하고 대교 편찬 사업을 벌였다. 정치제도는 명조의 것을 거의 다습했지만 청조 특유의 것으로 군기처와 입원을 뒀다. 이렇게 있죠. 자, 군기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있죠. 중간호 정벌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둔 군사행정기구 설치되다. 이때는 이제 군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치됐죠. 점차 상설적인 행정기구 되면서 최고의 정책결정기구가 변모됐다. 군기 대신 황제가 직접 고위관료 중에 선임해 군기 대신의 권한을 제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데 관리 행정연대 꼭 분당의 폐를 없애고 황제권을 강한 의도를 엿보인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한해 중에서는 이제 행정 연대를 이제 없애고 분당의 폐해를 없앤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동계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있죠. 동계는 외척과 그다음에 한간을 정치 개입을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지방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변경지방에 대한 청해 통치를 위해 설치된 간청으로 주로 몽골족의 어떤 통치에 대한 업무를 맡아봤고 왜냐하면 만주족이 항상 몽골족이 일어날 것을 항상 경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체나마나 이런 그걸 통해서 항상 이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밖에 이제 서장 신강 지역에 대한 업무도 일부 맡았다. 예. 그래서 이 군기처와 이병호는 그 청나라의 고유한 통치 제도다 중앙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부터는 대외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한편 강희제부터 권룡제에 이르는 시기는 청의 대외 확장을 통해서 강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한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강희제가 국내 안정에 힘쓰고 있는 동안 러시아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흑룡강 유역에 침범해 청주의 예봉모진 만주를 엿보았다. 강희제는 러시아의 군사적 거점을 중 하나를 공략해 승리를 거둔 후 1689년에 러시아와 레른치스크 조약을 맺고 러시아의 남한을 저지하고 국경 확정 지었다. 아도 공간과 고루비산강을 러시아의 경계로 삼고 외흥항령에서 오우츠크 이남에를 청주의 영역으로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의 남한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레르치스크 조약과 뒤에 이제 카르타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때 이제 뭐 나선 정벌도 하고 그러잖아요. 허종 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명청 교체기에 망남, 막부, 막서 3대 부족은 나눠 있던 몽골족은 청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망남만 청에 복속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청의 지배권 그 밖에 있었다. 이 중에 이제 오일라트 이게 이제 중가르라고 부르는 부족들이죠. 자, 오일라트 또는 중가르로 불리던 부족의 추장이 3번의 난을 틈타서 몽골의 각 부족들을 공략하고 청장 지역까지 쳐들어가 청조의 서북 병방을 주둔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강의부터 해서 이제 권룡 때까지 계속 이 중간호부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예. 처음 이들에게 밀려 내려오는 각 부족을 받아들여 막북의 몽골을 이제 기속시킨 뒤 막북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그 외몽골 일대 이제 지역이고 여기 이제 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 내몽골 일대에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망남 막부 이런 지역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막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섬서 지역이나 뭐 이렇게 그 감숙 지역이 그런 지역에 이제 지역을 얘기해요. 병방 지역. 예. 자. 그래서 청은 이들에게 밀려오는 각 부족들의 받아들여 막북의 몽골을 기속시킨 뒤 강희제가 중가로 부여된 정벌을 나섰다. 그리고 걸룡제가 이리 지역을 공격해 몽골의 변경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강희, 옹종, 걸룡 3대에 거쳐 몽골 정벌의 결실을 보았다. 자, 이리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지명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그 이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잠깐요. 이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어, 여기에 있어. 이게 신강 지역에 보면 이게 잠깐 지도가 아, 앞부분에 있다. 음. 이거 이게 어디 있나? 지도 하나 있는데. 그냥 대충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신강 지역이 있죠. 신강 지역이 있는데 이리가 여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공격한 거예요. 중가도부를. 예. 그래갖고 요게 예전에 그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그 지도상 그 문제 나왔죠. 권룡제 그 정복 활동 관련된 내용에서 예. 여기가 한번 나왔어요. 요 일이라는 그 지명이 예. 자, 일단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어 이제 동투르키스탄 지역도 병합해. 동투르키스탄 지역이 이제 요쪽 지역이에요. 오늘날 신강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병합해갖고 그 당시 이제 청상 남로와 청상 북로 지역을 지배해 두고 이들 지역을 따로 이제 신강성이라고 이제 해서 두었죠. 자, 그래서 강희제 때 청에 복속된 후 옹종 그다음에 권룡 연간의 반란을 일으켰다 평정한 티베트에 대해서 이 기회 티베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이 지역에 주둔한 청조 관리 권력을 강화해 내정과 외교, 군사, 재정, 그다음 관리 임용 등의 주요 권한을 장악했다. 자, 그 한편 그 중국의 서남 반경에 살고 있던 모족 같은 이제 모족들은 이제 주로 어디 살았냐면 이쪽 부근에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 사천성 일대나 아니 운난성 일대나 여기 이제 강서성 일대에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모족, 예. 그래서 요쪽, 사천성 일부도 있겠다. 사천, 운남, 강서 일대, 여기 있는 데. 요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민족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수민족들은 언어와 풍속이 달라 그 민족의 추장에게 중국 감명을 주고, 그 다음에 토사나 토간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했다. 대신에 중앙에서 직접 파견된 정식 관리인 유관을 이제 임명하고 개토기도 정책을 실시했다. 요 개토기도라는 것은 이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토사 토간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중앙에서 관리를 직접 파견한 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관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그 육아는 뭐냐면 품간을 들어가는 거, 품간직을 얘기하죠. 품간직. 예. 그래서 윤회관이라고 또 하잖아요. 품간직을. 그래서 보통 국품 안에 들어가는 그 품간직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식 관리를 품간을 지닌 정식 관리를 임명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로써 이제 점차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사천, 뭐 운남, 강서 일부 지역이죠. 예.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일부 지역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권룡제는 10회에 거쳐서 병방 원정에 이제 모두 성공해요. 자칭 십전공을 자행했다. 그래서 자칭 자기 십전 노인이라고 했죠. 자, 권룡제 10회 원정은 문자 그대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며 명분이 불명한 원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권룡제 이제 그 영토로 인해서 청은 최대의 판도를 장악하게 됐다. 이 영역 오늘날 그 중국 전체와 러시아령 연해주 및 몽골 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영토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청나라 지금 중국의 어떤 영토의 원형을 이뤘던 그 시기를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사층의 형성과 이제 사회 지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딱 튀어나오는데, 앞부분에 했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게 신사층의 역할 같은 것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동계에서는 신사층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사층 역할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 여기 그러나부터가 이제 신사층의 역할 관련된 그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거든요. 예, 요 부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사는 기본적으로 항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중앙보다는 지역사회 사회경제적인 역할의 비중이 컸다. 그 명중기에 이갑제 질서가 해체되면서 신사는 항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추구하면서 항촌을 교화하고 여론을 지배했다. 자, 공공부문에 대한 대해 신사가 건의나 조언을 하고 여론을 관측에 전달하며 필요한 경비나 노동력을 염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이갑조 질서하에 이제 수행된 기능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또한 신사의 영향을 통해서 이갑조 질서의 공백 부분을 보충하려는 국가와 보충하려던 국가와 항천사의 요청에 부합해 신사가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는 신사의 사회적 지배력을 의지하고 신사는 이를 배경으로 항천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신사는 이런 공적 기능에 자기의 이익도 챙기는 이제 행위도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때론 남용해 대토지를 소유한다든지 교육 규정에 더 면제받는지 아까 아침에 얘기했처럼 이제 이거는 명나라 때 중기 때부터는 어, 이 당시 이감력도 면제를 받죠. 예, 급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의상의 이제 이득을 통해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의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신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의 특권이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고 한편으로는 항천사의 분해를 조장하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 신사의 공적 기능을 갖는 긍정적 측면과 신사는 이제 강남 신사 같은 경우에는 분권 공치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강남의 민중들의 이익을 또 대변하기도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공적 기능이지만 그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개인의 사회 추구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추구 활동에서 비롯된 부정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은 그 명청의 전시대를 통해 공존하고 있었다. 명말 청조 동남기의 자유를 위해 무장했던 신사는 강력해 보였던 청조 권력이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려는 정망이 보이자 청조의 투항에 항천사에서 국가 권력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비록 한때 남명 정권을 지지했던 강남 신사에 청에 저항하긴 했지만 이들도 역시 남명 정권의 약화와 더불어 일찌감치 청조에 협조했던 하북 상동의 신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보유하고에서 청에 투항해 질서의 회복을 앞장섰다. 자, 중국 본토에 대한 지배가 안정되어 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총조는 신사의 사이추구 등 그 항충사의 비효진 모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선진지의 강남 신사를 대대로 탄압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주소안이라든지 가장안이라든지 공무안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강남 신사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 강남 신사에 대한 청조의 탄압은 일경 이민족 왕조의 한인 신사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긴 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명말일의 국가 권력의 위협이 되었던 강남 신사의 영향에 대한 그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때 보통 이제 강남 신사들이 했던 독립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사운동을 중앙 권력에서 탄압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중앙 권력에 대항하는 이런 강남 신사들의 어떤 그 기세를 좀 꺾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청조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조는 신사에 대한 탄압 일본도 나가지 않고 동시에 또 해유책도 같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권룡제의 이익까지의 장기간에 거친 사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300년 넘게 거쳐서 이게 이제 청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사 계층들 잘 해오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은 명철 시대를 통해 국가 권력을 보좌해 한쪽에서 중간적 지배 역할을 하고 있던 신사의 존재는 국가 권력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 때는 신사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이들은 체제 내에 포섭하지 않고선 원만한 통치가 불가능했다. 그래야 이제 신사층은 왕조의 존망을 초월해 사회의 이제 지배층 계층으로서 청대 이르기까지 자신의 세력을 공고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회경제 발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명청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또 여기 합쳐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령학, 고중학도 이게 보시면 이제 명청 시대에 같이 붙여놓고 이제 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요 부분 앞부분은 이제 생략된 걸 뒷부분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명청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 읽어보면 되겠네. 근데 이게 되게 명랑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청량한 내용도 있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여튼. 예. 자, 이 시대의 사회경제 발전의 특징은 강남 지방의 직문업 등 공업의 발달하면서 미국 생산지 중심지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경제 중심지가 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주나 항주 등지의 견지법 중심의 중심 도시가 됐고 송강 일대는 면직무대 중심지가 됐다. 그리고 상주와 진강은 마진물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강남 지방이 공업 중심지로 발전하자 인구가 강남을 몰리고 농경지는 이제 상품 작물 재배지로 전용되는 바람에 결국 미국 등의 곡물이 부족하게 돼 다른 미국 생산지에 들어와야 됐다. 그러니까 명말에는 강소호강이 미국 생산지의 중심지였으며 호강 지방이 풍년이 되면 청하가 풍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청에 들어서는 아까쯤에 사천 지역이 이제 더 중심지였죠. 사천살이 중요해졌다. 자,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경제 분화가 이루어져 자연히 지역 간의 물자 이동이 활발해져 상업이 발달됐다. 직문업도 이제 공업이 이제 발전에 따라 그 농민들의 상품 작물 생산이 증가되면서 각 지역마다 소규모 전기시가 번영했고 이러한 지역 시장은 대도시와 연결되었다. 자, 상업의 발달은 대자본을 보유한 대상인 집단을 발생했는데 특히 상서상인과 신한상인의 하력이 두드러졌다. 그래서 이제 양대 이제 상인 집단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런 상인 집단들은 이제 물자를 유통하는 객상으로서 자본구만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 전매제를 통해서 계중국 같은 소금 전매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자본금을 더 키웠던 그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중국 내 원고리 교육이 이루어져 이를테면 강남의 숭호 제품이 하북, 병박, 양자강 오지도 팔려갔고 하북이나 양자강 유역 각성의 곡물, 연화 등 원료가 강남 지역에 팔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 소금, 직물, 도자기, 차 등이 전국적인 교육 품목이 되었다. 한편 지리산의 발견을 이룩한 서양 상인들은 중국에 와서 활발한 무역 관계를 맺은 것도 이때였다. 명대는 포르투갈이 맨 처음 중국에 와서 마카오에 근거를 두고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했다. 스페인은 마닐라에서 중국 상인과 교육했다. 그 이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갈레온 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사 할 때 좀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아시아 교과서 강국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어 이제 몇말부터 청초에 걸치는 동안 네덜란드인들이 활약했다. 그 청조가 이제 18세기 중반 해외 무역으로서 강주를 제한해 강동 무역 시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영국이 중국과 무역을 주도권을 잡았다. 자, 이들 유럽상인들은 중국부터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이제 수입했고 은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면서 중국의 은경제가 발전했다. 자,
중국의 국내 경제는 무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다음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내 교육에서도 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조정에서도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조세 은납하면서 지주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의도에서 여러 항목의 조세와 요육이 통합돼 토지와 성인 남자 수에 할당하는 아, 수에 따라 할당하는 일조폰법이라는 세역상의 개혁을 명주에서 실시한 것도 은혜 유통이 확대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일조폰법 획일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했고 16세기 중반부터 지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했지만 청주에 들어와서는 18세기 때 지정원제가 성립되면서 철저한 조세개혁을 이루었다. 강희제 때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를 총액을 고정시킨 뒤 옹정제에 들어와서 고정된 정세액을 토지 할당에 토지세와 함께 징수함으로써 토지와 정세를 함께 은으로 징수한 지정문제가 이제 시작됐다. 이는 토지 없는 장정의 증가로 인해서 정세 징수가 곤란해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기존의 액수만 확보하고 토지의 주요 징세 대상으로 한 것은 그 조세 제도상의 중요한 개혁이었다. 자, 또한 조세 은납화에 이른 것으로와 중국의 은경제 발전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좀 눈여볼 게 보면, 그 강의제가 장정에 매긴 걸 정세 총액을 고정시킨 뒤 옹정제에 들어와서 고정된 정세액을 토지에 할당해 토지에 함께 징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세 총액은 앞에서 이제 대략 1750년 이후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정세 면제 받고 이전에 그 총액제로 이렇게 매겼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옹정제 전까지는 주로 이제 여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부과했는데 이걸 이제 다 이제 뭐냐면 토지에 환산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토지를 한 냥 거뒀다면 여기 부과된 것까지 해서 이제 1.5냥을 이제 뭐냐 토지 주인이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시기 때 이제 상공의 발전은 농업 생산의 발전에 뒷받침을 주고 있다. 즉 미작 품종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있죠. 예. 특히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에는 구황식물이죠.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평당 생산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인구의 증가에 또 배경이 되죠. 자, 외래 품종의 도입을 비롯해서 기타 곡물도 다양하게 재배됐다. 또한 이모작 지역이 확대되어 수입시설 확대와 토지기관 등 호강 사천 같은 새로운 미국 생산 중심지가 이제 생겨났으며 요거 뭐 이거는 이제 주로 명나라 때 이거는 청나라 때 요걸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벼농사의 북방 한계에서 북경 청진 근방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대개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남 해수가 기준인데 이 해수선에서 이제 그 항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항아까지. 예. 지금도 이제 뭐 그쪽 지역도 이제 하북 지역도 거의 벼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단위 면적단 생산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의 발전에 상공업을 발전하게 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떤 내용도 있냐 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명나라 때 이기작이 일반화됐어요. 쌀을 뭐냐면 두 번 짓게 되죠. 쌀을. 예, 물론 주로 이제 참파 같은 조도들 이제 그지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상기작까지 가능한 지역이 있어. 상기작. 그러니까 쌀을 세 번 짓게 됐다. 예. 그래서 이런 이기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나라 때부터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이후야. 예. 요것도 좀 플러스 시켜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업생산의 발전과 상공업과 도시의 발전은 자연히 서민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다. 송대 이후 계속된 지식의 보급과 결과 농촌에서도 서원 등을 통해 교육받은 지식인층이 나왔다. 과거 응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서 전체적인 식자층의 증가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 향상과 상품 작물 재배와 부업을 통한 수입 증가 등 서민의 지위가 향상된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항저 운동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세 거부 투쟁 이걸 항량이라고 하죠. 요거는 주로 소장인들이 하는 방면에 요거는 지주들이 하는 거야. 이 지주들. 그 다음에 직물 노동자의 반란, 직용의 병들 밑으로부터의 투쟁은 격렬하고도 그만큼 수탈이 강화된 걸 의미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이나 노동자의 어떤 자의식이 성장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청시대 때 그 경제력 발전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사상의 발달에는 명청시대 때 사상과 문화 이것도 그냥 명청을 그냥 묶어가지고 청량한 부분에 그냥 배치시켜 놨어.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그 양명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양명학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 부분에서 이제 문화사 관련된 사상 관련된 부분을 읽을게요. 그래야지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동계 내용하고 이제 있는데 약간 좀 더 적어 있는 것 같아요. 태조학파의 내용도 좀 자세히 적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양명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8번이에요. 자, 명조 이제 초기에 몽골족의 풍습을 배제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등 국수주의 성격이 강했다. 그 유학 중에서도 체제 유지한 주작이 간악화되어 학문과 사상에 위축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양명학이 등장했다. 자, 명대 사상의 대표적인 양명학은 명중기 유학자인 완양명의 어, 명중기 유학자인 왕양명이 심증이학설을 주장하면서 성립됐다. 자, 인간의 마음이 곧 천하의 만물의 이법이고 마음을 한양을 촉하며 굳이 한국을 통할 필요 없다는 심증에서 외부를 통해서 어떤 니를 깨우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수양만 잘 닦고 양지에 도달하면 된다. 이건 이제 주관적 유심주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송대 주작의 이학과 달리 여기 마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심학이라고 하죠. 예, 세상의 어떤 객관적 법칙보다는 그런 마음의 법칙을 찾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육상상을 계승한 것이다. 육상상은 이제 육구연을 얘기해요. 자, 왕양면도 처음에는 주자학적 분위기에 성장했으나 한간의 무도한 정치에 이제 뭐냐면 대항하는 반대 운동을 참가해 투옥됐다가 이때 이제 뭐 8개의 무종 때죠. 8개의 이제 행포가 있었어요. 예, 유군 같은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되고요. 기주석 용장으로 이제 유배되어 명상을 거듭한 중 혼연을 깨닫게 되죠. 이걸 용장의 깨달음이 돼서 용장의 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대나무를 통해서 아하 깨달았죠. 그러면서 주자의 견물치지와 해석과 결별되죠. 그래서 주자는 대학의 한 구조인 건물치지에 대해 모든 사물의 연구에 이법을 깨닫는다는 해석한 객관적 학문인 걸 중시하는 데 반해서 완양명은 마음의 부정을 바로잡아 타고난 본연의 치, 그러니까 양지에 도달하는 방법, 주관적 수양을 중시했다.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견물치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했다고 했죠. 이 뭐냐면 용호의 오를 통해서 자 주관적인 수양의 이제 그 용장의 오를 통해서 다르게 해석했다고 했죠. 자 주관적인 수양의 중시한 에서 안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지행함이죠. 요때 지는 양지야. 아, 양지와 행동은 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도덕적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산업공사의 3인평등을 주장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지를 가지고 있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다. 이런 말들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개설적인 어떤 신분관을 바탕한 주제학적인 어떤 세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만물체론까지 발전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양명학이 성립된 것은 명중기 사회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중기 이갑제가 해체되면서 특권적인 대지주가 나타났고 상공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다. 자, 지주는 이제 영산 농민을 소작이나 임노동자가 재배하는 등 계층분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모순이 드러났다. 그 명초의 체제 유지의 호용성을 가진 주자고는 이단 사회를 대체할 수 없었고 이렇게 이제 신분적으로 또 이제 계속 변동이 나죠. 그래서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근데 기존의 어떤 폐쇄적인 신분간의 사회 잡혀 있는 이런 주제학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에 변화할 수 있는 학설로서 왕陽明신학이 출현된 것이다. 자, 왕양의 신학은 시대가 들어가면서 명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우파와 그러니까 명교라는 것은 인류의 명분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주자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우파와 반명고적인 요소를 가진 좌파로 나눴다.
좌파는 왕관을 시조로, 이 왕관을 완신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시조에서 서민 출신 사상가 집단인 태조학파가 등장했다. 자, 태조학파는 서원에서 강학 활동을 통해 양명하기 서민층에게 학대되게 만들었다. 태조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하시몬에 이어 그 명교적인 성격이 이제 한층 강화되었고 주제학과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태조학파가 이제 그 왕양명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양명은 인간의 욕망은 제거할 대상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죠. 그래서 이제 니의 하나로서 긍정한 거야. 양지 하나로서. 야, 태조학파의 욕망 긍정론은 극단까지 발전시킨 것은 이단을 몰린 인문이 이지 이타고다. 이게 동심설이죠. 자, 이타고의 동심서를 보면 인간의 욕망은 곧 천리이고 긍정하고 천리하고 긍정하고 지식이나 인섭에 물들지 않는 자연 상태의 마음, 동심이 진심하고 주장하는 이지는 하시연과 마찬가지로 명구의 제의로 이제 지목되어 붙잡혀 죽였다. 죽었다는데 붙잡아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자살했어, 이거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살했어. 예. 자, 이들의 욕망 긍정론은 당시 상호의 발달과 그에 따른 계층 간의 상향 이동이라는 사형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자, 이들의 주장에 인해 이윤축을 목표로 하는 상해이들 합리화될 수 있으며 계층 간의 상향 이동을 인정해 자연스러운 욕구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타고의 이제 뭐냐면, 그 영향, 사단적 영향은 요걸 쓰시면 되겠죠. 이윤축을 합리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상향 인도를 인정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정당화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경세 시용 사상이 나와요. 예. 경세 치용 사상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고중하고는 연결해서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동계 부분을 볼게요. 동계 부분. 자, 동계는 이 고중항의 발달 원인 관련된 내용인데 청나라의 대표적인 학문이 고중항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많았지만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학문이지 그렇다고 주류 학문이 아니에요. 예전에 좀 영정시대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성리학이에요. 예, 성리학이 운영된 나라고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시험을 본다 하면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리학을 봐야 돼. 성리학, 주자학을 봐야 되겠죠. 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실학과 이제 비슷한 특징적인 학문이 있어. 이게 이제 얘기인데 청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그 밑에 이제 제학문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팔고문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이다 파는 애들이야. 네. 덕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덕질을 이제 하는데 얘네들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게 이제 청나라 총중기 때 이제 초중기 때 등장의 고중학이죠. 고중학. 고중학은 경세 실용 사상 중에 그 경세적 측면이 없어지고 실사구시 측면만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현실과 단전은 그 뭐냐면 그냥 작고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 유적이나 그다음 문자 이런 것들 해석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야. 유물 유적이나 찾아가면서. 현실을 이렇게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경세적 측면을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중학이 이제 그 앞에 그 문자에 오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청라 안에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터져 나오고 외부에 이제 들어오면 서양 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침입해 오니까 현실 문제를 뭐냐 개선할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이제 경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양학이 등장한 거예요. 공양학이. 근데 원래 공양학은 그 원래는 고중학이 하나로 출발했어요. 삼주 공양학이랑 그 공양학파로. 근데 이들이 이제 연구한 학문이 그 공양전이잖아요. 춘추 공양전. 근데 이 춘추 공양전이 상당히 이제 근문학파, 그러니까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이제 그 근문학파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는 그 고중학이지만 그 공양학 성격상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현실 참여를 강조. 그러면서 이 공양학이 경세하고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구도화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서 보면 고중학부터 이제 볼게요. 고중학. 이 고중학 아까쯤에 명말총초의 이제 경세 시용사상과 연결됐다고 했죠. 그 중에 실사구실만 받아들였다. 경세적인 부분은 없애고.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자, 명말총초의 학자들은 여기 맞나?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 고중학부터 여기 읽을게요. 자, 청주의 문화통제정책과 한인학자의 대응을 볼게요. 이 몇 페이지야? 617페이지입니다. 자, 청은 그 초기에는 반청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적 진압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문화 통제 정책을 강화했다. 그래야 한인 신사층의 사맹이나 그 다음에 출판, 서원활동을 언급하였고 명만의 독립, 복사운동 같은 제야 신사대 반청적인 강압과 결사운동을 철저히 봉쇄해왔다. 자, 특히 이제 순치제의 병발 호복 강연과 강의자 옹정제에 거쳐서 그다음 문자의 요구로 한인 사대부의 자존심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고 많은 한인 학자와 신사층이 처형되기도 했다. 청조에 끝까지 협력하지 않고 제야의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정치개혁 사상가인 항조인은 명말 청초의 왕조 교체를 진단하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청군지혜다라고 비극적 상황을 인식했다. 자, 이러한 한인에게 명의망하고 이민족 왕조인 청조가 중국을 지배한 것은 정치 정신은 단순 왕조 교체 처형이 아니라 천하가 무너지는 비극적 상황을 인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인사 대부의 문화적 정통성을 뒷받침한 유교주의 이념인 춘추의 대의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이온이나 군신의 의리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을 판단했다. 항조와 함께 이제 청대 고중학이 창시한 고용고는 명말 청주의 대전에는 역사적 비극을 인식하고 이를 한차원 높은 방향으로 승화시켜 발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그는 망국보다는 망청화가 더 중요하다고 중요했다. 이거를 뭐라고 인식했냐면 이제 국가의 멸망이라고 인식했어. 국가에. 그래서 국가가 멸망하는 거는 군신의 책임, 지배자의 책임이야. 지국층. 근데 이거는 종족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청나라가 들어와서 망청하죠. 그러면 이 책임은 뭐냐 한나 필부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오죠.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군신의 책임이지만 그 망국은 그냥 그 지배층의 문제지만 천하 이런 이제 청나라한테 멸망한 건 만주한테 나를 뺏긴 거는 민중이라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 따지면 뭐 왕조 교체 고조에도 조선까지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일반 민중들 상관없죠. 책임은 온전히 그때 이제 고려 지배층의 문제인 거지. 근데 조선이 일제 강점에 넘어가서 일본한테 뺏긴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민족으로 넘어간 거잖아.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거는 뭐냐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개 뭐냐면 그 필부도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이후 청대 한인 선비들의 경세의식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널리 이용됐다. 자, 이런 고용무의 주장은 왕가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듯이 이 고용무 자체는 고중앙의 시조지만 고용무 자체, 그러니까 고용무까지는 아직까지는 경세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나라 초창기 때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후계자들은 문자욕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빠지고 이 고중한 그 실사구시 측면만 계승한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명말 총체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자연히 사대부 지식인학원 시주 풍문을 인사하는 태폐주와 불교 도교 그림과 한락생으로 흐르게 되었다. 자, 그러나 다행히 반청사상에 참가한 항조의 고용호 왕고지 등의 저항 지식인의 성각자에 위치했던 명말 이들의 삼류도는 명이 망하고 청이 지배하에 놓인 것에 대한 한인, 특히 명계 지식인들의 어떤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경세사상 방향으로 돌렸다. 그 결과 청대 새로운 학풍을 대표하는 고중학의 탄생. 요거는 잘못된 거야. 예. 요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잘못된 거야. 예. 요거는 앞에 내용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베니 앞에 저 보시면 그 경세 시용사상 관련된 내용을 볼 때 경세 시용사상은 나중에 이제 문자욕을 통 문자욕에서 고중학이 됐다. 탄압받아서. 그러니까 문자욕 때문에 고중학이 탄생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졸다 썼는지 지가 잘못 이해해갖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계 통념하고 다르고 교과서나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보면 이게 틀린 말인지 금방 알아. 이게 틀린 거야, 이 문장이.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제껴 두고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청주의 학문의 특징은 반간적인 자야성을 토대로 정치와의 이해관계를 떠나 현실 정치를 학술 연구에 대상을 하면서 실용주의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됐다.
점이다. 자, 이것도 틀린 거죠. 실용적이지 않지. 어,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좀 그래요. 예, 실용적이지 않고 굳이 뭐 이렇게 실용주의 경제적 성격을 따지자면 나중에 뭐 상주 공양학파 관련된 데요. 그러니까 공양학파는 좀 되지만 여기가 이제 보니까 청초학문의 특징이니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 후기 때 들어간 얘기고, 예. 그리고 강희제 때 제약자 회의에서 각종 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 제약자들을 등용 효과가 크다. 예. 그래서 제약자 효과는 크지만 이게 이제 시종주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제 강희제부터 해갖고 계속 1년에 이런 이제 편찬상 같은 경우에는 고중학을 더 발전시키는 배경이 돼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제 문화적 말살 정책도 포함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뭐 문화를 보존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안 맞는 뭐 중화 사상 이런 것들, 반청 사상들은 걸러내겠다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청대 고중학의 발달 원인을 좀 볼게요. 자, 명말 청취학자는 대부분 양명학, 주자학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자학이 상당히 강하죠. 요게 강하다고 보는데 이게 주류예요. 예. 그리고 청조의 고종학의 이제 그 시초가 된 고현무도 주자학 계통의 사람이고 항조인은 양명학 계통에 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다 같이 양명학과 주자학의 통렬한 비판을 갖고 있다. 아,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해서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세 시용사상의 계통은 여기 양명학과 주자학을 뿌리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학의 성략을 바탕으로 둔 거지만 성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야 비판적으로 수용했잖아. 요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이제 양명을 비난하는 학자들, 양명학을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 실용적인 사상가들에게. 왜? 마음의 문제만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과 결별돼 있어. 예. 주자도 있지만 주자는 그래도 견물지지에서 밖에서 니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명학은 완전 현실하고 단절하고 자기 마음만 강조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또 이타고 같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뭐냐면 너무 나갔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죠. 자, 그래서 명예망은 건 이자성의 나눔이 아니라 양명학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거는 서슴지 않는 학자도 있었다. 자, 이하의 명말청취의 별난과 이민족의 지배에 대한 반성을 학문으로서 현실 문제에 떨어질 수 없으면 깊이 깨닫고 이러한 유학적인 근본 정신도 경세 치용을 깨닫고 실사구시 학풍이 탄생되는데 이게 청대 고중학이다. 여기에서 잘못된 거지. 왜 이게 갑자기 이게 이 사람이 좀 이제 요 부분을 쓴 분이 좀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쓴 것 같아. 이건 단지 옳다 오기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맥락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을 본 거예요. 고중학을 일종의 그 명말청주의 경세 시험을 더 시종학을 더 발전시킨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중학은 실사적 구식, 실사적 측면과 경세에서 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 쓴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통념적인 내용하고 안 맞아. 물론 이 사람도 나름대로 뭔가 어디 논문책 찾아가면서 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기 이거는 좀 약간 안 맞아, 이거는. 예. 임용해서 이렇게 썼다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제게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읽는 거 이거 왜 틀리냐면 지적하게 해서 이제 읽는 거야. 자, 청대 고종의 발달 또한 청주의 문화 통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있다. 요거는 이제 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즉 청조의 문자의 오기나 강압적인 사상 통제 정책은 주관적인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을 연구할 수 없게 하여 자연히 문헌에 입각한 고중주의 취한다. 요거는 또 제대로 맞는데 이 경세치용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경세치용의 주관적 정치론이나 그런 것들이냐. 이거는 연결이 되는데 왜 이거 맞는데 왜 이거는 또 제대로 적어놓고 그 앞부분은 잘못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예. 자, 이와 함께 이제 강의 옹조 권령 학자들 호학과 한인학자들 해유치고 제약자의 동원해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추진했고 또 주제학을 간하고 채택하며 진작시키면서 박학공사과당을 설치해서 특별 채용을 했어. 왜냐하면 팔공문을 통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런 이제 한인학자들 학자금 관료들은 등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등용하기 위해서 박학홍사과라는 새로운 과거제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 강소 출신의 서관학 형제들 하여금 명사와 대천 해, 대천 해전 같은 것들 가
그다음 대청 일통지를 편찬하였고 만사동. 요 만사동 같은 사람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항조의 뭐냐면 제자예요. 이 사람이. 양조위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정부에서 병사를 편찬하니까 너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만사동 자기 어 제자였던 만사동 보냈죠. 예. 자, 고조와 영약견, 호의 등 우수한 학자들 함께 참여했다. 건룡시대 때 한인학자들 동원해서 사고전서를 이제 뭐냐면 편찬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편찬 사업으로 방대한 도서를 경사자집, 앞에서 이제 경학, 사학,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부 44주로 나누어 300여 명의 학자들을 이제 15년에 걸쳐 완성시켰고, 그다음 사고전서는 강희 시대의 고곤 도성 집성과 함께 청대 문화 사업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대편찬 사업에서는 편찬 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조를 비판한 글이나 하위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금서를 지정되어 수많은 문헌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청대 고중학은 송명말의 주지주의 관념론과 달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추정한 실사구시적인 실존주의 연구 방법을 취했다. 그래서 청대 고중학 연구의 중심은 경학에 있었고 경서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구의 참뜻을 문헌학적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경학의 근거를 한데 공약을 구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근문학파 관련된 설명이야. 요거는 잘못된데 왜냐 어떤 작구의 참뜻 미연대를 찾아서 공자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또 그 당시에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같은 경우에 참의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유교 경전을 해석했고 요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청나라 말기 때지만 뭐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유교 경전을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양원 자체가 뭐냐 경세적인 성격, 근문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맥락이 좀 다른 거야. 이건 제가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요것은 이제 고중학은 고문학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이게 맥락이 여기는 근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요 부분은 틀려요. 요 부분은 예. 이 사람은 좀 잘못 알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 지금. 예. 자, 그래서 요것도 맞지가 않겠죠. 요것도 이 뒷문장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청초 경세 치용인데 요것도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경세 시용하고 지금 고중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좀 그래요. 여기 부분은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이게 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청대 경세학과 고중학 개척자 이렇게 보면 자, 청대 고중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세학파는 고현무, 항조의 왕보지, 한청, 삼류도로 꼽히고 있다. 고현무는 경학을 중심으로 고중학을 실시하여 추상적인 사고나 간접적 주관을 배제하여 문헌을 공부한 실사구시를 추구했다. 자, 그의 학문적 연구의 목적은 경세 치용에 뒀기 때문에 경학 연구는 현실사회 개혁과 구제에 있다. 그의 대표적인 저수로 꼽히는 일지록은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고중학 금작들이다. 앞에 이제 고윤문 같은 경우에는 경세 치용학파기도 하지만 고중학의 선구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경세적 성격이 없는 게 아니라 경세적 성격과 실사구시적 성격이 동시에 있지만 요게 좀 더 방점을 뒀고 그의 제자들이나 이런 계통들이 나중에 문자의 옥을 받으면서 뭐냐면 요게 없어지고 이게 고중학으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고중학은 이제 실사구실적인 성격이 있죠. 예. 그래서 문헌 고증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고용까지는 그게 뭐냐면 경세 실용적인 영향을 받아서 경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뒤에 이제 그를 계승한 제자들이 이제 고중학의 어떤 제자들이 요런 측면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고용의 실질적 작품은 그의 제자였던 영약권과 호의에게 이어졌다. 영약권은 고문상서 소중을 지어 고문상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동진시대 위작임을 밝혀냈고 그 유교경전의 연구에 폭탄적인 충격과 함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또 영약권의 학품을 계승한 왕명성 등은 현대 정연과 만윤의 상서의 주속을 당했고요. 한편 명의 대방동에서
항저이죠. 항저의 명의대명령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을 다방면에 거쳐서 국가 군주 그리고 관료 체제를 비판하고 정치 개혁과 제도 쇄신을 역사했다. 항저이는 또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고중학은 주로 역사 연구에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명대학자의 저술을 정리한 송학 원학과 그다음 명육 하강이 유명하다. 항저이의 고중학풍은 만사동, 전조동, 장학성 등에 계승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절동합하고 절서합화가 이제 있어요. 사학파 중에.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앞부분에 그 뭐냐면 어 이쪽 고용무 쪽에 이제 학파는 절동학파고요. 절동학파가 절서학파지 절서학파.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계열 항저이부터 이렇게 쭉 하는 계열은 절동학파야. 음. 그래서 이제 고중적인 거와 이제 뭐 경세적인 쪽을 같이 강조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자, 요 장학성 같은 경우에는 절동을 중심으로 절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절충했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장학성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좀 제가 따로 이제 좀 정리해서 볼게요. 요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이게 동계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 이게 어디에서 갖다 뺏겼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갖고 이거 내용보다는 이제 중국인의 어떤 사학사 그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정리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거 이것까지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중국인에서 뭐 사학사 있는 책 읽기는 힘드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의 그 내용을 좀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또 강조할게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동영상 개론보다는요. 자, 일단 이건 좀 이따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냐 청대 고중학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해동은 송대 주자학을 배경하고 한대 훈구학을 높여 평가했다. 원래는 고중학이 훈구학에 연결된 거니까 이걸 좀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이제 뭐냐면 고중학은 말 그대로 작구의 어떤 문장에 대한 해석을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례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자 고중학은 청대국에 이어 새로운 학문을 발전하면서 경학 연구에 새로운 쇠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다음 고중학에서 이제 경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교 경전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유교 경전 안에 다른 사상가들도 있겠죠. 다른 제자백과 사상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들의 관심이 유교 경전 외에도 다른 제자백과 사상들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들도 연구를 하게 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한 거야. 예전엔 유교의 이제 제일 높이는 공자잖아요. 근데 이 공자도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다른 제자 백과 사상들과 함께 하나의 사상가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는데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건 고중학의 영향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고중학이 발전되면서 경학을 중심으로 제자백과상선까지 이제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자의 위상이 좀 뭐냐면 어 그 제자백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식된 그 내용이죠. 다음으로 고중학은 고중의 필요성 때문에 필연적 유교 위에 제자백과 사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제자각은 한대 이후 2000년간 거쳐 이단에 학습하여 무시되거나 배척되었다. 자, 이단 제자학의 부흥의 움직임은 유럽 학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속화되었고 신혁명 직전에는 공자도 제자의 이제 여러 사상가 중 한 사람이나 불과한 인식이 보편화했다. 그 결과 유교의 권위는 부정되고 유교를 국가 통치 중심으로 간직해왔던 중화제국의 질서를 사상적 붕괴됐다. 한편 고중화 일본도의 이제 학술 발전은 청계 사상의 빈곤을 가져오게 했다. 본래 고중학은 주자학이나 양명학 관리 학문 연구의 방법이지 그 사상 자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고중학은 작구 해석이나 고중을 위한 고중 방법에 얽매이게 되면서 자연히 사상이 없는 학문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경세화적인 성격이 빠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중학이 발달하면서 사상과 철학은 접어든 채 오직 학문의 방법론만 이제 추구하여 학문에 의한 학문을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 결과 사상성이 견여됐다. 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중에 제가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19세기 때 이 세도 정치가들이 주로 이제 노동가들이죠. 노동 경화 사족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서울에 살고 있는 경화 사족들. 이 사람들이 그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중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문자나 뭐 비석이나 비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하면서 뭐 탐구하려고 하지. 그 당시 그 19세기 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생각 전혀 못해. 이런 게 고중하게 문제점이야. 자, 끝으로 청대 고중하의 발달은 그 방법과 객관성과 실증성에 의해서 경학 위에 다른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했는데 그 여러 학파들의 독창성을 이제 촉발했다. 그래서 사학을 비롯해서 이제 왜냐하면 경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경학의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대도 봐야 되고 또 유물 유적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금속문도 봐야 되고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학문까지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 비판할 때 외적 비판, 내적 비판 하잖아요. 근데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 이게 고중하게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 그걸 따지는 과정에서 여러 외부 학문들이 동원되잖아. 마찬가지야. 이걸 한번 따지다 보니까 사회 진위 여부를 막 계속 따지다 보니까 다른 학문도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도하지 않게 파급복합해서 이런 학문들이 개발돼. 뭐 지리학이라든지 의문학이라든지 문자학이라든지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알아야지 이 사실이 맞냐 안 맞냐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학문들은 경세적 성격의 학문이 아니죠. 도구적 성격의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중학의 영향이다. 그래서 고중학의 영향을 정리해 보면 경학 연구를 이제 발전시켰고 두 번째는 제작 발전을 이제 뭐냐면 제작도 연구해서 공자가 제자 그 여러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 인식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여러 학문들도 발전시켰죠. 지리학이나 음악이나 문자학이나 분석, 목록학 등 여러 학문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공문학과 극문학과 비교거든요. 예, 그걸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예. 제가 이제 이걸 표 만들었어요. 예, 여러 책을 이제 보고 어 만들었거든요. 요건데 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되게 유교는 그 세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한 방향이. 하나가 이제 공문학파 이제인데 공문학파는 이제 훈구학이나 이렇게 이제 고중학으로 이제 발전되고요. 훈구학과 고중학. 훈구학이나 고중학은 차이점이 뭐냐면 작구의 그 문자 해석만 강조해요. 작구 책 안에서만 하는데 얘네들은 이 책 내용이 맞느냐는 걸 비석과 비물 등 유물 유적을 통 검증하는 거야. 그 차이점뿐이에요. 예. 학문적 계보이었고 국문학파는 경세적 성격이 강하죠. 경세 실용적인 성격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 초기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참이설 이런 것도 있죠. 여기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한국 음양 오행선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유교 경전을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양학과 또 연결돼요. 이 국문학과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덕 윤리적 측면 강조하는 그 유학이 있어. 이건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니 뭐 양명학이니 이런 계열들이야.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러면 공문학과 이제 국문학을 비교해 볼게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공문학과 국문학에 대해서 이건 제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학이니까 뭐 실사구실만 있고 경세적 성격이 없고 국문학이니까 경세적 성격이 없고 뭐 실사구실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둘 다 있어요. 경세적 성격도 있고 실사구시적 성격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고문학은 실사구시적 성격이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국문학이 경세적 성격이 강해요. 예.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식화 시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도식한 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들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닮아갔다. 예. 그래서 조금씩은 고문학에도 경세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국문학에서도 어떤 실증적인 성격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문학은 경전에 있는 그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그 포면적으로 이제 뭐냐 그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뭐냐면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는 학문이죠. 그래서 얘는 작고에 이제 뭐냐면 그 내용만 파는 거야. 내용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현실 문제 무관심하고 예전 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이 객관적 분석만 강조하고. 근데 근문학은 미연대의를 강조하거든요. 숨어있는 뜻, 그러니까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경전에 숨어있는 공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걸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분석보다는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려고 했다. 자, 발전 과정을 보면 궁서갱유 위에 이제 고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고문학 발전 과정을 보면 궁서갱유 이외에 춘추 전국시대 글자로 기록된 경전에서 발견을 어, 하고 고문경을 바탕으로 한 거죠. 전반적으로 한나라 때 제왕문이었지만 신나라 때 왕망에 의해서 간하고 일시 채택했다는 거. 유비 이제 윤후비라는 유후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조해줬고 동진 이후에 주류학문이 형성됐고 그다음 청나라 때 고중학으로 계승됐고요. 그다음에 국문학 같은 경우는 궁서갱유 이후 경전이 소실되자 유학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제작했고 한나라 때는 주류학문이었고 후한 때는 참의성을 바탕 유교 경전을 제시했죠.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여기는 이 미연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승의 주관적 의견이나 당시의 사상을 통해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 때는 참의설이 유효했으니까 참의설 가지고 그냥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고중학은 명말청주의 경세 시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청나라의 문자국과 편찬 사업 속에 실사구실만 계승하고 경세치용국은 제거하면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도구학문을 변질됐죠. 그리고 고중학과 홍구학의 차이점은 홍구학은 같은 고문학파지만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고의 이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고중학은 작고에 대한 역사적 유물과 유적에 대한 검증을 강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 국문학파는 후기에 이제 공양학에 이제 연구하는 공양학을 계승했고 그다음 그 경세 치종학파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공양학은 이제 서구 문물의 도입을 계기로 마련했고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있다. 그러니까 미연대를 어디서 찾냐? 서양의 사상이나 발달의 학문에서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실사구시의 의미를 볼게요. 자, 똑같이 그 뭐냐면 그 공양학파나 그다음에 고중학파나 실사구시를 강조하긴 해요. 근데 달라. 이건 뭐냐면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고중적 방법이야.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한 다음에 탐구하는 거예요. 기납적인 방법이죠. 예. 근데 실증적 방법은 뭐냐? 자, 이거는 그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수집하여 그것을 내포한 의미를 파악한 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사만정통론이나 가설을 쫙 깔아놓고 사만정통론에 맞는 그 역사의 사실을 검증하는 거야.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K대 학생들은 뭐 맥주를 많이 마신다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K대 학생 중에 뭐 소주나 맥주나 뭐 위스키 마시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맥주 마시는 학생들만 이제 꼽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고중학 같은 경우는 K대 학생 중에 맥주는 몇 퍼센트, 위스키는 몇 퍼센트, 그래서 소주는 몇 퍼센트, 개별적 검증해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납적 방법이 되는 거고 영업적 방법이죠. 그래서 똑같은 고중학이지만, 그러니까 실사구시지만 요즘 고중적인 방법은 실증적 방법이다.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세기 경우에는 요 방법이에요. 실증 방법이죠. 사만정통론이 대표적이고 19세기 들어서 영역 그 뭐냐 고중적인 방법을 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연료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그 책이죠. 바레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고중적 방법, 기납적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좋다. 상고주의죠. 이거는 고문학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인들 이제 사상이 그래. 예전이 좋다. 하은주가 좋다. 뭐 이런 거고. 상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전보단 지금이 좋고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발전사가 있는 그 왜냐 공양학 자체가 그 발전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란세, 뭐 승평세, 태평세, 또 대동세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사관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절사학파고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금문학파 계열이 이제 그 절동학파다. 이 절동학파는 고중학도 있지만 또 그 안에 경세치용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전을 더 추가하면 여기에서 이제 고문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예, 주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양전을 강조하죠, 공양전을. 근데 이제 좀 웃긴 게, 이 주대는 고문학파 경전이지만, 요 안에 경세적 성격도 있어요. 앞에 있지만, 고문학파에서 경세적 성격이 아예 없다고 한 건 아니죠. 이게 경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공양학파든, 아니, 그러니까 금문학파든 고문학파든, 항상 개혁하려면 주대를 끌고 들어와.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뭐, 고문학파는 경전은 주대고, 여기는 공양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또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 근문학파 자체는 주례가 없어요. 여기는 근문경 안에 고문경만 있는 거예요. 주례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이 예전에 그 11년도인가 10년도인가 아주 어렵게 문제 나올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 계열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고문학파 계열로서 홍과가 거쳐 고중학이 있고, 그다음 국문학파 계열로서는 앞에 이제 경세 성격이죠. 경세 시험을 거쳐가지고 공양학이 있다. 근데 원래 공양학이라는 것은 뒤에 고중학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경세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공양학 자체가 경세적인 성격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경전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공양학적인 학파가 근문학파가 이제 어 원래 고중에서 출발했지만 근문경 경세적 성격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한번 봤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고중사학의 발전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장학성의 문사통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예, 유지기 이론하고 연결되면서 나왔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